역사책을 읽다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 사건 그 자체만은 역사책에 서술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건을 통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사실들이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변화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 겁니다. 바로 변화의 시대는 그만큼 수많은 의미 있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관심을 문화사로 옮겨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화가 새싹이 나고 꽃이 피며 시들어가는 변화의 모습이 서술되기도 하고, 생동감을 잃었던 어떤 특정 문화가 새로운 이질적인 문화와 교류하며 창조의 시대를 열기도 합니다. 문화 역시 변화인 거죠. 그리고 새로 수용된 문화 영향권 아래 성장한 현지인들을 통해 재창조됩니다. 문화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언론들이 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경우도 결국은 현재 일어나는 현상이 문화 전이를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조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제 유럽 및 미국에서도 K-POP 현상을 통해 문화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K-POP은 이제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세계 곳곳 팬들의 대중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 영국인 K-POP 그룹 가치 등이 나왔죠.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한국의 많은 실력파 가수들이 이 외국 팬들과 외신들에게 관심을 못 받고 있는데요. 제가 아쉽다 표현하는 것은 라디오에서 늘 비틀즈의 음악을 듣고 오아시스의 노래를 즐겨 듣던, 속된 말로 락에 경도된 저 같은 세대들에게는 수많은 실력파 음악인들이 한국 대중예술계에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이었기 때문이죠. 그룹 부활이 만들어내는 당시의 사운드에 매료돼서 하루 종일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음악을 감상했던 사람들일수록 지금 이렇게 수많은 실력파 가수들이 한국 음악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늘 생각하죠. 왜 이런 엄청난 실력파들은 아이돌 그룹들에 반해 외국 팬들로부터 그리고 외신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고는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먼저 유럽, 서양 사람들은 타 문화를 대할 때 어떤 성향을 보여왔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때론 타 문화에 대해 왜곡하고 독선적이기도 했었죠. 예를 들면 오리엔탈리즘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들 상상 속으로 동양이란 세계를 만들고 재단했던 거죠. 그러나 또한 새로운 타 문화를 수용하고 다시 융합시켜 발전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곳이 그렇듯 유럽에서도 이런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죠. 사실 유럽을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넘어간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럽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들의 활동 영역, 기독교가 전파되고 전초기지의 역할을 한 곳은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 기독교 중심이었죠. 나중에 로마로 기독교 문명이 전파되고 로마에서 전 지중해 연안으로 확산된 것이죠. 로마도 역시 타 문화에 대해 배척보다 수용이라는 전략을 선택했었고, 이를 통해 제국으로 성장한 국가입니다. 영화 글래디토를 보신 분이 계시죠? 정말 명작입니다. 이 글래디토라는 말은 글라디우스를 사용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물론 글래디토는 검투사라는 뜻이지만 어원만 고려하면 글라우디스를 사용하는 자에서 유래하게 됐죠. 글라우디스는 스페인 검을 뜻합니다. 글래디토의 주인공 막시무스는 검투사 시합에서 늘 이 글라디우스를 사용하죠. 로마군이 주로 사용하며 세계를 정복했던 이 검은 사실 스페인 검이었습니다. 유럽의 중세 문명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고 문화는 아시아에 비해 그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창조의 시대를 열게 하고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 세계 중심으로 들어오게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죠. 르네상스는 피렌체에서 시작되었고, 여기에 플라톤의 철학이 다시 재소환되고 메디치 가문에 의해 유럽의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되자 꽃을 피우게 되죠.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중요하고 눈여겨볼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후기 르네상스의 중심지였죠. 당시 베니스 공화국은 다른 도시 국가와 지형적으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구별이 정치 문화적으로 고립시키기도 했지만 독창적인 문화 수준을 유지시키기도 했죠. 이 고립된 환경에도 베네치아의 문화가 유럽을 창조의 시대로 풍요롭게 할 만큼 영향력을 미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움에 대한 갈증과 수용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해상 무역 도시였고 돈이 많고 인구가 많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베네치아 상인들과 무역을 하려면 외부인들은 반드시 뭔가를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요. 그 무언가는 바로 베네치아인들이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베네치아 항구에 입항을 하려면 이 도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선물로 가지고 와야 했고요. 이 말은 다양성을 좋아했고 존중했다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베네치아의 르네상스는 독일로도 넘어오게 됩니다. 독일 알브레이트 듀러 같은 화가들은 베네치아를 여행하고 르네상스를 만나게 된 건데요. 이는 독일 회화 전체에 커다란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독일인들의 독창적인 동판, 목판화 등 르네상스 작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유럽 내에서도 타국가의 문화를 수용하고 현지인 독일인들로부터 재창조됐던 겁니다. 유럽인들은 아주 느립니다만 수많은 세월을 지나며 이런 수용된 문화와 자원들이 쌓이고 누적돼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도 했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 가치 있다 생각되는 것에 관심을 보여왔고 이를 융합 발전시켰죠. 결국 유럽은 자기들의 것이 아닌 다른 문화를 이렇게 하나하나 수많은 세월 동안 모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수많은 외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프로세스를 거쳐 문화전이라는 과정을 통해 성장해 왔던 거죠. 쿨투어 트랜스퍼 문화 전이는 현대 시대에는 더더욱 빨리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보다 기술의 발달로 훨씬 더 이웃나라들과 근거리에 살고 있고 IT의 발달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질적 문화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죠. K-팝이 보여주고 있는 현상, 지금 이런 문화 전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동하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한 세대가 지나봐야 그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문화전이 과거의 시대와 비교해 그 속도는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를 타고 엄청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듭니다. 이런 문화전이가 발생하려면 먼저 이질적인 문화가 현지에서 수용이 돼야 하고요. 지금의 K-팝 팬들이 전 세계에 생기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이질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다음 현지 원주민 세대들로부터 재창조돼야 합니다. 마치 알브레히트 dü러가 베네치아에서 르네상스 이탈리아 미술을 가까이 했던 것, 또는 우리 대중가요가 라디오, 방송, 레코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양의 팝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70년대를 거쳐 지금의 대중문화와 K-팝을 만든 것처럼 진행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런 재생산의 과정이 없다면 그냥 문화 소비만 있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이 열광하는 팬들에게만 아니라 여러 사회 구석구석에서 변화하는 모습들까지 추적한다는 것은 이런 문화 전이가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가 추적해가는 과정인 거죠. 즉 오늘 영상의 질문, 왜 한국 실력파 가수들은 외국 팬들과 외신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문화 전이를 발생시키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K-팝이 독일을 정복했다, 유럽을 정복했다는 말은 여전히 독일 언론들에게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전 세계가 K-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K-팝에서 가장 실력 있는 많은 실력파 싱어들은 관심에서 밀려나 있는 거죠. 한두 명이라면 모를까 거미, 소양, 김범수, 에일리 거론조차 힘듭니다. 사실 어떤 언론은 K-팝이 세상에서 그들의 팝보다 더 완벽한 팝이라고 칭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진정 실력파 가수들은 외신들이나 외국 팬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이 왜 K-팝을 두고 세계를 정복했다, 가장 완벽한 팝이라 칭송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유력 대중음악 매체인 무직 익스프레스는 2020년 8월 왜 K-팝이 더 완벽한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었습니다. 매체는 이 기사에서 K-팝이 세상을 이미 오래전부터 정복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밴드는 방탄소년단이다 등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K-팝의 저력을 설명하며 K-팝은 음악 그 자체, 눈부신 영상, 비디오들, 미칠 듯한 댄스, 코레오그래피, 연출의 전문성, 그리고 거친 패션 등 이 모든 것들이 예술적이고 대중문화의 본질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조금 뜯어보면요, 독일인들이 K-팝에 매료되어 자기들의 팝보다 완벽하다 말하는 그 이유는 우선 수준 높은 음악과 비디오, 댄스 연출, 그리고 패션 등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요소들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합쳐져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 하나하나가 융합되면서 예술성도 그리고 대중문화적인 핵심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기사는 또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특히 방탄소년단이 이 장르의 놀라움을 정확히 만들어내고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의 슈가의 말을 인용, K-팝은 종합 컨텐츠다. 뮤직비디오, 퍼포먼스, 패션, TV, 리얼리티쇼, 라이브 스트림, 무대, 방송 등이 음악과 함께 만드는 인터그레이티드 컨텐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은 음악 그 이상이고, 그렇기에 K-팝은 그냥 새로운 장르라고 기사는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런 음악을 자신들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른 팝에서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즉 K-팝의 매력은 일단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 K-팝 팬들이 열광하는 것은 먼저 엄청난 노력과 피땀으로 만들어낸 안무와 음악, 패션 등 K-팝을 이루고 있는 엄청난 수준의 각 요소들이고, 이것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새로 각색돼 나오는 예술성이 있기에 이런 K-팝의 매력에 열광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 서양 사람들은 자신들이 팝 문화를 시작은 했지만 자신들을 통해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종류의 팝, K-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는 마치 예전 유럽이 타 문화, 이질적인 문화를 수용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융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서양은 역사에서 보듯 늘 새로운 것에 매료되고 이를 통해 발전시켜 왔는데, 이 K-팝 현상에서도 그대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새롭지 않으면 쳐다보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은 관심도 안 보였고요. 이는 르네상스 시기에만 있었던 이들의 본성도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아닌데 기존의 음악만으로 타국가 문화 공간에서 팬덤을 만들려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신의 경지의 수준에서 음악을 풀어내고 노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소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미 멜로디와 가사 발성 그리고 고음과 저음을 넘나드는 음역대로 말을 하든 노래하는 가수들은 서양에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육을 기초로 소리를 만드는 인간이 노래를 부르며 이 서양인들이 했던 기존의 소리를 뛰어넘는 신세계에 이른다는 것이 사실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결국 여기서 K-팝이 적어도 서양인들에게는 이런 정의가 내려집니다. K-팝은 한마디로 이들에게 새로운 장르입니다. 새롭기 때문에 K-팝은 이미 유럽과 서양 문화권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K-팝의 안무를 배우며 자란 현지 다음 세대의 아티스트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즉 K-팝이 지금 기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에 없던 새로운 장르를 글로벌 대중문화시장에 던져주고 있고, 서양에서 새로운 문화적 토대를 만들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웹스타와 영비에게 영향을 받으며 음악을 배우고 성장, 그래서 치킨누들 수프를 재해석하며 활동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다시 이 제이홉의 음악 때문에 미국, 유럽 청소년 누군가 영향을 받고 성장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겠죠. 그리고 그들 다음 세대가 부르는 노래를 K-팝이라고 부르던 아니면 독일의 G팝이라고 부르던, 그건 오늘 주제에서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거미, 소양, 김범수 등 한국의 실력파 가수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열광하게 하는 새로운 장르 K-팝의 흐름과 함께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왜 그들이 외신들로부터 그리고 외국의 팬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못하는가, 그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의 실력파 가수들이 외국 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쉽게 생각해보면 굳이 새롭지도 않은데 한국어로 된 노래를 외국의 팬들이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휘트니 휴스턴을 기억하고 있고 머라이어 캐리 등의 노래를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굉장히 맑고 청아하지만 어마어마한 고음을 가지고 세계 팬들에게 다가갔던 퀸의 프레디 머큐리도 있으며, 정말 끈끈한 목소리로 인기를 얻은 실력파 가수 마이클 볼튼의 음악도 유럽 대중들은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범수, 거미 같은 한국의 실력파 가수들의 음악과 이들 외국의 전설들과의 대중예술 그리고 그들의 음악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저도 딱 부러지게 이들과 한국의 실력파 가수들과의 차이점이 있다 없다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한국의 실력파 가수들이 너무너무 아쉽게도 외국의 팬들의 관점에서 과연 새롭다 평가할 만한 것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 전의를 발생시킬 공간이 우리 실력파 가수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팬덤이 형성되고 여론이 이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들의 노래를 듣고 다음 세대의 서양인들이 이를 문화적으로 재생산시킬 음악적 포인트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한국의 실력파 대중가수들이 부르는 음악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자라는 현지 유럽의 세대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도 됩니다. 마치 현재 유럽인들이 K-팝 아이돌 그룹의 군무를 따라하고 배우려고 열광하는 것처럼요. 한마디로 한국어로 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유럽 청소년들이 성장하는가이죠. 한국의 실력파 가수들이 서양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영향을 주고 있다 쉽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실력파 가수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이 아쉽게도 서양의 청소년들에게 그들만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데 영향을 줄 그런 카테고리 자체가 아닌 겁니다. 아이돌 그룹의 음악은 화려한 음악 그 자체 외에도 영상, 패션, 칼군무 등 유혹할 요소가 많은 반면 음악만 보여주는 실력파 가수들은 그들이 하는 음악 장르 자체가 이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의 음악은 서양에서 동양 한국으로 들어간 것이고 오히려 이들이 외국 가수들에게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아직도 이들 서양의 대중음악 소비자들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 범주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한국의 실력파 가수들은 한국 대중음악일 뿐 K-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아이돌 그룹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은 조금 얘기가 다르죠. 이는 새로운 음악 세상이고 문화적 전이를 발생시킬 공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서양의 청소년들은 K-팝 댄스를 길거리에서 춤을 추며 따라하죠. 그들만의 문화를 K-팝 음악을 듣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에서 영향을 받고 성장하는 서양의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이제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문화적 전이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있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한국의 실력파 가수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은 이런 류의 카테고리 자체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새롭지가 않으면 유럽인들은 인정은 할지언정 자기들 문화 영역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새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